전 CIA 요원 존 키리아쿠는 영국의 인기 유튜브 채널인 레드 바이블과의 인터뷰에서 약 20가지의 민감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베일에 쌓여있던 CIA의 내부 이야기를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CIA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키리아쿠는 그 질문에 몇 가지 답변이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CIA가 해야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스파이를 모집하고 기밀을 훔치고 그렇게 수집한 기밀을 분석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제 현장에서의 CIA는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외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공작이나 해외 언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비밀 공작, 심지어 누군가를 제거하는 일까지 포함될 수 있다. 결국 CIA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스파이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키리아쿠는 CIA가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키리아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IA가 스파이나 공작원을 모집할 때 일주일 내내 운동만 하는 우락부락한 사람을 찾는 건 아니다. CIA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지 소시오패스를 찾는 건 아니다. 이들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짓말 탐지기 시험을 아주 쉽게 통과해버리고 명령조차 듣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 반응을 하고 죄책감과 후회를 느낀다. 이들은 또 명령과 지시를 따른다. 예를 하나 들겠다. 내가 처음 CIA에 들어갔을 때 신입 요원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당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정보를 빼내려고 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당신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사람이 협조하길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 동기 중 한 명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동기는 그의 아내에게 접근해서 그를 설득하게 할 거라고 말했다. 이때 내가 손을 들어 그냥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침입해서 정보를 훔쳐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교관은 바로 그거라면서 나를 칭찬했다. 이것이 소시오패스 성향의 특징이다. 다음 질문은 CIA가 우리의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로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키리아쿠는 그렇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볼트 7이라 불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CIA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다. 이를 폭로한 이는 CIA 내부의 기술 엔지니어였다. 그는 CIA가 누구로부터든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고 말했다. CIA는 또 차량의 내장 컴퓨터를 해킹해서 차 사고가 나게 한 다음에 이를 단순한 사고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게다가 CIA는 스마트 TV를 해킹할 수 있다. 심지어 TV가 꺼져 있어도 TV 스피커를 마이크로 바꿔서 방 안의 모든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가진 능력의 일부에 불과하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 키리아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몇 개의 나라가 있고 나는 그 모든 곳에 가봤다. 나는 한 번도 좋은 나라에 가본 적이 없다. 내가 CIA에 있을 때 72개의 나라에 가봤고 대부분이 끔찍한 곳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예멘과 소말리아, 가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일부 지역을 들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은 한쪽 눈을 뜨고 자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나는 예멘을 5번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멘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호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그 호텔은 폭탄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9m가 넘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내가 도착한 다음날 6명의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도착했다. 그런데 이들은 공항에서 호텔로 가던 중에 기습 공격을 받아 모두 사망했다. 이틀 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의 정부 요원들이 파견됐다. 하지만 이들 역시 기습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결국 한국 측에서는 대사관을 철수시켜야 했다. 다만 키리아쿠가 진술한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키리아쿠의 이야기가 과장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CIA 요원이었고 내부 고발로 처벌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말을 모두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가 제한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했거나 의도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전달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인터뷰 내용에 앞서 존 키리아쿠가 어떤 인물이고 무슨 이유로 CIA 내부를 폭로했으며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인물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인터뷰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존 키리아쿠는 1964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중동학을 전공한 그는 CIA에 입사해 중동 전문 분석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그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반테러 작전에 참여했고 이후에는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를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작전이 시작됩니다. 키리아쿠는 알카에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아부 주바이다의 체포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키리아쿠에 따르면 아부 주바이다가 CIA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자신은 이 고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CIA는 그에게 고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면서 이미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양심상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후에 CIA 내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했고 승진에서도 누락됐다고 합니다. 키리아쿠는 당시 CIA의 비밀 기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신문 기법이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과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CIA는 조직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 모든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CIA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키리아쿠는 고문이 결정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문을 할수록 용의자는 입을 다물고 입을 연다고 해도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신문 방법은 용의자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키리아쿠는 CIA 내에서 은밀히 고문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여성 최초로 CIA 국장에 오르게 되는 지나 헤스펠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리아쿠는 지나 헤스펠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지나 헤스펠은 대테러 담당 고위 요원이었는데 고문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서 비밀 시설까지 날아갔다. 그게 그녀에게 일종의 쾌감을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피의 진아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모욕하는 걸 즐겨서 그런 별명으로 불렸다는 게 상상이 되는가. 그런 고문을 통해 오히려 활력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건 절대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 동료들의 광기와 잔혹함을 목격한 키리아쿠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고 결국 2004년 CIA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그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뒤흔들 메가톤급 폭로를 감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문을 승인하고 실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키리아쿠는 대통령이 고문 의혹에 대해 대중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머지않아 CIA가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기 전에 선수를 쳐서 인터뷰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방송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CIA는 키리아쿠가 기밀을 누설했다면서 FBI에 범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FBI는 곧바로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1년간의 조사 끝에 결국에는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문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국가 기밀로 분류할 수 없어서 키리아쿠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때 고문 프로그램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던 존 브레넌이 CIA 국장에 오르게 됩니다. 키리아쿠는 존 브레넌을 CIA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인물로 지목했고 또 다른 CIA 내부 고발자인 케빈 십 역시 존 브레넌을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CIA 국장이 된 존 브레넌은 법무부의 키리아쿠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2012년 키리아쿠는 5개의 중범죄와 3개의 간첩 혐의라는 전례 없는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45년형에 해당하는 혐의였습니다. 키리아쿠는 이 법적 공방이 자신을 파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소송을 이어가면서 그의 재산을 모두 소진시켰습니다. 결국 재산이 바닥난 키리아쿠는 더 이상 법정 싸움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간첩 혐의를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혐의 한 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 23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복은 감옥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키리아쿠는 일반 감옥보다 환경이 훨씬 나은 최저 보안 캠프에 수감되는 조건으로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 가보니 흉악범들이 즐비한 일반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게다가 교도관들의 일부러 키리아코와 수감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어떤 수감자에게 키리아코가 워싱턴의 지시를 받아 그들을 죽이러 왔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반대로 키리아코에게는 그 수감자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감옥 안에서 폭력 사건을 유발해 그의 형량을 늘리려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CIA와 존 브레넌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23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키리아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법적 공방으로 재산을 모두 소진한 데다 전과 기록까지 생기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그의 연금마저 몰수했습니다. 5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고문을 자행한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고문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이것이 키리아코 사건이 남긴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우리에게 진실이 없다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나도 결함 많은 평범한 인간이지만 적어도 세상에 끝까지 진실을 말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제 키리아코에 대해서 알았으니 다시 그가 직접 털어놓은 CIA의 내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암살 요원이 진짜로 존재하냐는 질문에 키리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매주 화요일 9시에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제거 명단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참석자들은 그 주에 명단에서 누구를 죽일지를 최종 결정하고 그 명단을 다시 CIA에 전달한다. 보안상 정확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CIA 내부에는 이 명단에 오른 표적들을 전담 처리하기 위한 특수 요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어떤 나라로 가서 표적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명단에 있는 다음 타겟을 노린다. 이것이 매주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분명 불법이고 비윤리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덕분에 거대한 국제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질문은 CIA가 해외에서 스파이를 어떻게 포섭하고 모집하는지였습니다. 키리아코는 그 과정이 포착, 평가, 관계 형성, 포섭이라는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해외로 파견된 신참 CIA 요원이 있다고 하자. 요원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외교관 칵테일 파티나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장소라면 어디든 찾아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정보 가치가 있는 표적을 발견하며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이것이 1단계인 포착이다. 그 다음 2단계는 평가다. 요원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슬쩍 물어본다. 만약 그 사람이 CIA가 작전상 꼭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 인물이 가치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타깃을 확정하는 순간이다. 다음은 관계 형성 단계인데 사실 이 단계가 공작원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과정이다. CIA 요원들에게는 현지 공작을 위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요원은 타겟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을 사며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다. 심지어 같이 휴가를 가고 서로의 아내를 소개해주면서 가족끼리 친구가 되기도 한다. 만약 타겟이 대화 중에 낚시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요원은 약 4,000달러를 들여서 보트를 빌린 뒤에 그를 데리고 바다 낚시를 떠난다. 타겟이 버는 돈으로는 절대 엄두도 못 낼 초호화 경험을 선사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되면 요원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면서 러시아가 새롭게 개발한 탱크의 설계도를 구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기 시작한다. 타겟은 이미 친한 친구가 된 요원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쥐어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포섭이다. 요원은 자신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CIA 요원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에게 매달 5,000달러를 줄 테니 정보를 넘기라고 말한다. 이 단계까지 오면 상대방은 10중 8구 제안을 수락하게 되고 그렇게 한 명의 간첩이 탄생하게 된다. 다음 질문은 과연 어떤 영화나 TV 시리즈가 스파이의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했냐는 것이었습니다. 키리아코는 CIA 요원들 역시 스파이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빠짐없이 챙겨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스파이 영화와 시리즈를 챙겨본다. 자랑스럽게도 나는
영화 본 얼터메이텀, 킬 더 메신저, 트루 라이즈, 그리고 드라마 본 노티스에서 대본 자문을 맡기도 했다. 우린 이런 컨텐츠를 정말 좋아한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CIA의 실상과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홈랜드라는 TV 시리즈는 예외다. 정말 정확하게 묘사했다. 딱 하나 틀린 점은 극중 인물처럼 실제로 정신질환을 겪거나 미쳐버릴 경우 CIA는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지 작전에 계속 투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오늘날 전 세계에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키리아코는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지 아니면 포장된 답변을 원하는지를 되물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그 다음으로 국방비가 많은 상위 8개 나라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오늘날 미국은 일종의 영구적인 전시 경제 체제에 진입했다. 만약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미국은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현재 우리는 스스로를 세계 평화 유지군으로 여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평화 유지군이 아니다. CIA 내부에는 이란에 대한 오래된 농담이 있다. 왜 이란은 하필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밀집해 있는 한가운데에 자기 나라를 처박아 둔 걸까라는 농담이다. 바로 이것이 답이다.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날까? 그것은 미국이 매우 공세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펴기 때문이고 때론 우리가 잘못된 진영과 손을 잡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은 영화 속에서나 보던 특수 분장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키리아코는 당연히 존재한다면서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CIA에 처음 입사했던 날에 흥미로운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CIA에 채용됐던 날 나는 다른 2명의 신입 요원과 함께 앉아 있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더니 그들은 내게 어떤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물었다. 나는 중동학 학위가 있어서 정보 분석관으로 일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물었다. 그러자 맞은편의 여성은 자신이 미용학원에서 이제 막 졸업했다고 말했다. CIA와 미용학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훗날 최고의 변장 전문가가 됐다. 그리고 내 왼쪽에 앉아있던 남자는 대학 신문사에서 만평을 그리던 만화가였다. 그가 그린 짧은 만화가 대학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그 남성은 훗날 위조 전문가가 됐다. 결국 당신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분야에 뛰어난 재능만 있다면 CIA는 언제든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다. 다음은 전직 요원으로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죽을 뻔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키리아코는 실제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다면서 그가 겪었던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현역 요원으로 있을 때 몇 번이나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나를 표적으로 한 암살 시도가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암살 시도 때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나 대신 바로 옆집 이웃이 목숨을 잃었다. 그는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 주재하던 영국의 스티븐 손더스 준장이었다. 나는 지금도 매일같이 그날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한 적대 국가가 나를 제거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원과 이중 간첩을 파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그들이 행동을 개시했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영화 속의 대사처럼 그 위협을 무사히 무력화할 수 있었다. 다음 질문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고정 간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키리아코는 그렇다면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는 단연 러시아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고정 간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솔직히 서방 정보기관 중 고정 간첩을 두거나 활동하는 곳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반면 러시아는 고정 간첩 군단을 거느리고 있다. 실제로 불과 지난 2-3년 사이에 버지니아주 북부에서 여러 명의 러시아 고정 간첩이 발각돼 체포된 적이 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내가 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 고정 간첩이 정확히 무엇이냐면 정보요원으로서 훈련을 받은 뒤에 미국이나 영국, 브라질, 프랑스 파리 등지로 파견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지에 도착하면 어떤 직업이든 좋으니 일반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그 나라의 평범한 국민처럼 살아가라는 지시를 받는다. 최근 워싱턴에서 적발된 사건의 경우 한 명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다른 한 명은 항공사 직원이었다. 주변 이웃 모두가 그들을 평범한 미국인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미국 방위 산업체로부터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밤마다 이 정보를 러시아 정보기관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됐다. 키리아코는 유명 팟캐스터인 잭 닐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도로 CIA의 비밀을 폭로했는데
왜 CIA가 아직 당신을 살려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키리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아마 내가 대중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라서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배우가 누구인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시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죽었거나 은퇴하고 없다. 잭릴이 인터뷰 말미에 키리아코가 들은 최고의 조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키리아코는 대학교 시절 존경하던 상원 의원이었던 제닝스 랜돌프의 번호를 전화번호부에서 찾아 전화를 걸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지 워싱턴대의 학생이라 소개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한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닝스 랜돌프는 고맙다고 하면서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항상 옳은 일을 하십시오. 이 도시에는 자기 편의만 쫓아 편법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키리아코는 그 말을 종이에 적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를 먹고 나만의 인생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말 몇 마디가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적당히 타협하고 요령을 피우는 게 훨씬 쉽다.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게 더 편하다. 하지만 결국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땅속으로 돌아갈 운명이기 때문이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서 가슴에 와닿는 글을 읽었다. 인간은 2번 죽는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1번 죽고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릴 때 2번 죽는다라는 글이었다. 나는 내 이름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불리는 걸 원치 않는다. 무언가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존 키리아코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